축구혁신위원회가 제가 이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 대표팀 한국 축구가 뭐 10년 동안 뭐 징계를 받는다, 1년 징계를 받는다, 뭐 다음 월드컵 출전권이 없어진다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 그거는 한국 축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월드컵에 나가냐 못 나가냐 이것도 제 경우에는 그 자체가 큰 관심은 아니에요. 제 관심은 뭐냐, 여기를 해명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나 축구의 혁신위원회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 예상은 무슨 얘기냐, 피파 문체부는 정부기관이에요. 명확하게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것도 되게 넌센스이긴 하지만 당시에 어쨌든 문체부가 정부기관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했다. 정부라는 거는 가버넌트라고 하는 거는 가버너가 이제 뭐 통치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체가 통치 권력이에요. 그 통치 권력이 축구에 개입을 한다. 제가 왜 사단법인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축구협회가 사단법인이라는 거는 사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든 임의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 임의단체인데, 이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대한체육진흥법이라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또 해방 이후에 조선체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에 나간다, 뭘 나간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체육 운동,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 쪽에서, 지금 함흥도나 이런 쪽에서 예전에는 이제 한평 축구단, 정기전 교류였나? 경평이구나. 경평 정기전 이런 것도 있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게 뭐냐면, 경성,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경성과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곳과 정규 교류전을 치르고, 뭐 경성의 제일 이제 대표적인 축구 학교 중에 하나가 지금도 남아있는 경신고등학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평 뭐 축구전 이런 것들, 경평전 이런 것들이 열리고 하는데, 물론 이제 북한 쪽은 일본이 근대 스포츠를 전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셔너리라고 부르는 전도사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갖고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스포츠를 YMCA라는 조직을 만들고 하면서 어, 그 보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근대 스포츠가 YMCA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유입이 되긴 했지만, 그것들이 학교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쨌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리는 이제 예를 들면 학교들,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말 자체가 전부 일본 말이거든요. 원래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라는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 조선 시대에 양반평민이 이렇게 있으면 뭐 동네 그 경당이다,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은 있긴 하지만 근대적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일제시대 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고 일본식으로 똑같이 한국을 이제 편제를 맞추고 나고 거기에 이제 운동부가 만들어지도록 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일제시대 당시에 이제 일본 축구협회가 있고 일본에서 올림픽을 참가한다. 그럼 이제 뭐 월드컵을 참가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국의 예를 들면 조선이 일본의 2등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식민지 국가에 있는 선수를 뽑아서 일본 대표로 이제 선발해서 일본 대표로 합류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는 흔히 알기로 이제 송기정, 뭐 서윤복 이런 사람들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고도 축구도 많았었어요. 축구 쪽에서도 한국의 상당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일본 대표 선수를 뽑혀서 경기를 치르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니까 일본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이 식민지가 이제 끝이 나고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남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기존에 축구했던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 마라톤을 뛰었던 애들은 달리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면 축구를 하고 싶고 축구를 하려고 우리가 어디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협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협회라는 거를 만들고 그 협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야구부, 축구부, 럭비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뭐 이제 연고대, 연고전 이런 걸 하게 되면 축구, 야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이 5개 종목을 하죠. 이 5개 종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연희 전문대, 그 다음에 무슨 보성 전문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희랑 보성이었나? 고대가 그 당시에? 고려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제 그 진행이 됐다 이거죠. 진행이 됐는데 그런 단체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뭐 일본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부들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그걸 협회를 만들고 그럼 협회를 만들 때 협회를 만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부랑 상관없이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축구협회가 사단법인이라는 체제를 물론 그 중간에 뭐 그 군사혁명을 거치고 뭘 하면서 축구협회 회장을 맡았던 사람 중에는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유력 정치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역시 재정적 지원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구협회 자체가 무언가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해방 이후에 남북 대결이 벌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 냉전체 콜드워 시대가 되고 나면 그 공산권 국가와 그 다음에 자유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사이에서 체제 경쟁을 벌이는데 체제 경쟁을 어디서 벌이냐 단순 경제력으로 단순 노동이 투입되는 시점에서의 중국 공산당 성립 이후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후 그 다음에 북한의 북조선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1960년 한국의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이전까지의 1인당 GNP 그 국내 총생산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북한이 한국보다 앞섰었어요. 왜냐? 노동진압 산업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이 현재 시대 현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실업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시대니까 거기 일을 하는 체제니까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뭐 일하고 일한 만큼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노력을 얼만큼 하던 배급제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진압 산업으로 석탄을 캔다 뭘 캔다 그러니까 1940년 45년부터 50년 60년대까지 북한이 수출했던 해외로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했던 품목들을 보면 뭐 제 기억으로 석탄이나 뭐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여간 그것들도 물론 초기에 기초적인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광산이다 탄광이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산업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나가고 그 나간 것 때문에 이제 그 뭐 러시아, 소련, 동독, 중국 이런 것들과 미국과 UK,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이 체제들이 그 독일 비롯하여 올림픽에서 맞붙는 경쟁 무대였어요. 올림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적 축구팀뿐만 아니라 스포츠팀 같은 것들이 축구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야구는 일본과의 경기를 치르고 북한 야구를 잘 하진 않았으니까 일본과 경쟁을 치르니까 당연히 야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따랐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백인천 선생이나 그러니까 백인천 씨랑 그 다음 지금 아직 살아계시죠? 살아계신가? 하리모토 이사오 장훈 선생이나 이제 백인천 씨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더 있냐면 일본 투수계 전설이 가나다 쇼이치가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김정일인데 이제 일본식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자 옆에 밭전자를 넣어서 가네다라고 했고 가네다 쇼이치라 해서 김정일이라고 있었었는데 그 김정일 씨도 원래 이제 귀화를 해서 일본 사람으로 그거 되지만 백인천이다. 그 다음에
장훈 씨도 기아를 안 했을 거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본 이름을 이제 갖고 있었어. 하리모토 이사라고. 그러니까 장씨 옆에 이제 본자, 일본 할 때 본자를 집어서 하리모토라고 만들고, 하리모토 이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프로의 무대에서 이제 좋은 기록을 만들죠. 장훈은 일본에서 나니와 상고라는 데 들어가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백인천 씨는 한국의 경동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경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고, 가나다 쇼이치도 아마 이민이 태어난 것은 한국인지 모르겠는데, 가나다 쇼이치는 아예 그 한국에 온 적도 없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에 귀화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일본의 불멸의 투수 기록들을 막 만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하고 치부를 하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당시에 이제 한일 교류전을 치르면서 한국에 왔을 때가 1960년 초인가 그런데,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스포츠가 활발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자생적 단체로서의 축구협회,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다, 대한축구협회다. 그러니까 웃기죠. 우리나라가 정식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이긴 맞는데, 그 당시에 축구협회를 만들 때 전부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지금은 야구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국 소프트볼, 야구 이렇게 이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뭐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 대한이라는 말들이 다 따라 붙어 있는 게 물론 국호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역시 일본 일제시대 연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연장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소위 말하는 피파라는 그러니까 세계 축구 연맹, 풋볼 인터내셔널인가? 페더레이션 인터내셔널 풋볼 어소시에이션인가? 피파가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축구의 그 연합단체,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연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국가의 어떤 나라의 그 나라를 축구를 대표하는 한 개 단체가 필요하고, 그 단체를 대표하는 걸로 해서 참가하라는 거였어요. 지금 올림픽에서는 정확하게 내셔널 앤섬을 울려주고 금메달을 따게 되면 국가를 표시하고, 물론 월드컵에서도 어느 나라 축구협회 출전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보내주고 경기 전 내셔널 앤섬을 울려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축구의 그 월드컵은 아예 다른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전체 역사를 보면 올림픽에 그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프로가 월드컵에 나가질 못했거든요. 월드컵에 나가질 못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구는 예를 들면 아마추어로만 하는 거는 아예 흥행이 되지도 않고, 축구도 아마추어로만 하니까 흥행이 되질 않는데, 흥행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공산권 국가, 다시 말하면 프로 스포츠라는 게 인정되지 않은 공산권 국가에서, 사실상은 지금 최근에 김예건이가 임명한 즈베다 뭐 이런 팀이, 옛날에 예를 들면 빨치산 배우그라드라다, 레드스타다 뭐 이러면, 그 팀들은 프로 선수 클럽으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 자본주의적 직업인으로서 월 급여를 받고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인정을 안 되니까 아마추어들처럼 운영이 됐던 거예요, 클럽이.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예를 들면 유럽 팀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겠죠. 지금도 북한 선수 일부가 뭐 유럽에 진출하면 유럽에서 받은 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그 축구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계속 치르니까, 아마추어 팀이 출전하는 서방 국가들은 프로 선수가 제외된 걸로는 유럽의 일부 프로 선수들로 운영되는 동구권 국가들이 출전한 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나모 키예프다, 그 다음에 디나모 부크레스트다, 아니면 디나모 뭐다,
뭐 이제 이런 팀들이 그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들이 나오게 되면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를 출전시켰는데 초기에 유럽 시즌이나 남미 시즌을 다 중지한 상태로 16일간 이루어지는 올림픽에 선수들 차출해서 다칠 위험도 있고 뭘 한 이런 데 출전시키면 어떡하냐. 그리고 풀 레인지의 국가대표를 월드컵 치르게 되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23세 이하 뭐 이런 선수들만 출전을 하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양보가 돼서 지금 월드컵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체상으로 성격상으로도 축구협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제 라이브 때도 계속 반복하지만 축구협회가 공적기관이다. 공적을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17개 팀에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17개 K1, K2 팀들은 전부 공적기관인가요? 세금이 투입됐다고 해서? 공무원 대우를 받아야 돼.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감사도 공무원에 준해서 감사원에서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초기에 재정이 약하고 재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54년에 우리나라가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을 하는데 당시에 협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국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스위스 월드컵을 우리가 참가하겠다 하면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될 것이고 체류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당시에 월드컵을 주최하는 피파에서 각 국가에 얼마가 배당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갈 때 비용 이런 것들을 미리 뭐 한국으로 보내와서 그 돈으로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월드컵 팀이 구성이 되고 훈련이 되고 운영이 되려 그러면 당시에 배당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어딘가 묵고 자 선수들이 합숙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운동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선수들의 유니폼을 맞추는 비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생적인 수익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워낙 약하기 때문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유력 인사들, 정부 유력 인사나 심지어는 그 뭐지? 해병대 팀이었나? 해병대 팀이 70년대인가? 60년대 제일 강팀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은 축구의 해방 이후에 축구협회나 축구단체나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수한 구조, 사회 환경 하에서 탄생을 하고 출범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실업팀이 창단이 되고 하는 것들도 축구 수준 자체는 한국이 더 높았지만 프로화 시켜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실업축구인데 그 실업축구라고 하는 말조차도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일본이 야마 디젤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다 이런 회사들 위주로 히다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960년, 70년은 예를 들면 현대다, 대우다, 삼성이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재벌 그룹으로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시점은 지금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이후라 이거지. 그전에는 그런 대기업들이 축구협회를 후원한다든지 축구협회를 뭘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그런 인식도 없었다 이거야. 프로팀. 그러니까 당시에 제일 유력했던 게 금융단이었어요. 은행업계들. 그래서 거의 모든 은행들이 다 운동부를 지금 우리은행으로 있는 한일은행 같은 경우 우리은행의 전신이 한일은행인데 한일은행은 축구부랑 야구부랑 다 운영을 했었어. 그 다음에 주택은행 지금 없어졌지만 국민은행은 그 다음 서울신탁은행 우리은행 그 당시에는 은행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거든 또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폐합이 되고 금융제 통폐합 조치들 때문에 다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업팀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예를 들면 프로축구 초기에 할렐루야라는 특이한 팀과 상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도 상무가 있듯이 물론 상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현역 선수들의 그 저기 선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상업은행, 제일은행 이런 거 제일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 제일은행이 지금은 있나? 없지. 상업은행 이런 팀들로 전부 다 거기에 누가 껴있냐? 해병대가 껴있고 그 다음에 공군이 껴있었어요. 차범근이 공군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왜 시민구단이다 아니면 상무가라는 팀이 프로 선수들의 지위를 갖고 신분상으로는 군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 축구에 들어오는 왜 이런 기형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배경들을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한 번에 다 엎기는 힘든데 보면 현재 지금 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 있다. 한 가지 측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니까 이 단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여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상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 국민의 감시를 받는데 국민의 감시를 대신하는 사람은 국회라고 보는 거지. 선출직에 국민회에서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감시 감독을 받아라는 거거든. 이런 생각 자체가 완벽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좌파적 관점이에요. 그 자체가 축구협회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협회가 대표팀을 운영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월드컵에 참가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럼 왜 많은 300억 가까운 돈을 대한체육회 전체 예산 중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전체 예산에서 산하단체로 나가는 전체 고 예산 중에 왜 이 축구협회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와 팀이 제일 많아요. 축구팀은 고등학교만 해도 200개가 넘거든. 야구는 그렇게 안 되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까지 있잖아,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들이 축구협회라는 개인 단체가 운영을 해가니까 정부가 너희들이 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거야. 너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리고 정부가 일일이 다 축구를 활성화시키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축구협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겠다 일부 아니면 정부가 하는 일의 일부를 니네가 아웃소싱으로 해달라 이것 때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정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축구협회가 사단법인인데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정관상에서 가맹단체 다시 말하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요청을 할 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해 대한체육회가 만약에 예산을 전체 규모를 갖고 있다가 각 연맹 단체 산하 스포츠 단체 종목 단체에다 전체에다가 니네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줄 테니 얼마를 신청을 해라 하면 하고 공문을 쭉 보내고 축구협회가 그 공문을 받고 우리는 니네 간섭을 받기 싫어서 대한체육회에 등록 단체로 활동은 하겠지만 이 돈을 받진 않겠어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 총 예산이 1200억에 1500억 사이거든요. 그 중에서 3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순수 보조금은 얼마냐? 체육진흥법에서 지급되는 3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대한체육회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스포츠 토토 그런 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정부 필요에 의해서 체육 진흥을 위한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한다 문체부가 물론 그래서 여기 자기들이 돈이 투입된 돈에 대해서는 감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축구협회 예산 전체 1,500억 중에서 본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은 자신들의 돈이 투입된 300억에 대한 것만이고 감사를 축구협회 전체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부랑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런 사단법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국가별 사업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게 피파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 한국이 월드컵 나가는데 제재를 받는 데는 관심 없어요.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고. 네? 뭐 월드컵 안 나간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뭐 문제 될 거 있어요? 프로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월드컵 못 나간 나라들 전 세계 피파 등록 국가가 아마 회원국이 240개, 250개 가까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월드컵 나가는 나라는 어차피 48개. 그 전까지는 36개인가 밖에 안 되었다고. 어차피 200개 나라는 못 나가는 거야. 한국이 못 나간다.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리그 있으면 프로리그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탈리아 애들 월드컵 못 나간다 그래서 뭐 문제 있나?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월드컵 나가고 싶다. 그럼 어느 나라 가서 기여해. 월드컵 나갈 수 있는 나라에. 중국에 가서 기여하든 저 이란 가서 요르단 가서 기여를 해서 월드컵 나가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그거는. 내가 궁금해하고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과연 피파나 AFC가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문체부가 주도하고 있고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무슨 감사, 예? 그런 것들을 정치권과는 완벽한 무관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피파의 감시 대상이나 감시, 뭐 아니면 감독, 그게 대상이 아니다 하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지금은 누가 봐도 문체 정부가 나서 하는 거잖아. 왜 정부가 나서 하는 거냐?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축구 혁신을 회의를 만들었다 하면 내가 뭘 만들어서 그 만든 내용을 내가 민원으로 아니면 신문고제도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뭐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네? 거기에다 글을 쓴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요? 문화체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 네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두면 대한체육회가 바꿔서 회장 선거를 하는데 2만 명씩을 늘린다라는 이런 내용을 하겠냐 이거지. 그게 비효율적인데. 당연히 안 하겠죠.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먹는 일들인데. 그렇게 2만 명의 투표인단을 늘린다 그래서 더 좋은 협회 회장이 뽑힌다는 보장이 있냐는 것과 더 좋은 회장, 이상적 회장, 가장 바람직한 회장이 조건이 뭐냐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감독 뽑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한국 축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에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월드컵 경기를 본 소감을 가지고 한국 축구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는. 응? 그럼 축구협회가 아니면 축구혁신위원회에서 문체부가 아니면 아무런 그나마 문체부가 들어와 있고 그 문체부 밑으로 고봉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유승민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 관련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혁신회를 만들었다고. 근데 주도가 누구야? 주도가 문화체육부잖아. 문화체육부가 아니면 대한체육회를 압박할 수도 없고 대한체육회를 압박할 수 없으면 축구협회를 압박할 수 없는 구조잖아. 문체부에서 주관으로 누가 만들어준 이 단체를 만들었냐? 그거부터 문제라 이거야. 왜 축구협회 혁신위원이라는 거를 자생적 기구가 아니라 문체부 주도로 자생적 기구라 그러면 문체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지. 내가 그걸 하는데 내가 굳이 정부 단체를 뭐하러 끼어들어? 압박을 가한 수단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가 아니라 대한체육회 상위 상급기관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있고 문화체육부 장관에
지휘 감독을 받는 게 대한체육회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문체위 사람을 끌어들이질 않으면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꾼 다음에 산하단체 정관을 바꿔서 축구협회를 혁신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면 대한체육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문체부를 동원을 한 거야. 명백하게 정치 개입인 거지. 정부 단체에 의해서, 정부 조직에 의해서 대한축구협회 정관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대한축구협회가 여론이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를 통해서 어떤 계획안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거를 이 강제 입법으로 정관을 강제로 변경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축구협회가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방법은 부당하다, 아니면 프로세스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거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으로 물론 뭐 정결 규정에 의해서 누군가가 감독 선임에 관련돼서 결재를 해서 감독 공백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임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되고. 명백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혁신회의라 나서서 어차피 할 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피파로부터 뭔가를 징계받을 거리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사람들이 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나라 축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없어. 지난번 경청회까지 한 7번 거쳤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지 2주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하더라도 7주가 지났어요. 요번 주에 회의를 하는지 요번 주에 회의하면 8주야. 회장 선거는 극박하지가 않다 하더라도 감독을 선임을 못해서 임시감독으로 홍명보 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이 된다. 네? 이런 파행적 구조를 왜 만드냐는 거야. 그냥 축구협회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돼. 축구협회가 썩어 문드러지건 뭘 하건 뭔 상관이냐 이거, 일반 국민들이. 네? 지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개선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네 내부적으로 치고받고 없었다, 그 이야기는 전체가 다 썩어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협회 운영 상태가 본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돼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다 통틀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월드컵 이후에 그래서 축구협회 문제가 뭐라는 거야? 뭐예요? 예? 지금 축구협회에 막 문제가 많다. 회장 선거가 뭐 공정하지가 않다. 뭐 대표팀 감독 선정이 뭐 공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고, 협회가. 두 달, 세 달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나 유튜브나 뭘 통해서 본 것 중에 그래서 축구협회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카르텔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특정한 사람이 오래 하고 특정한 사람이 그 안에서 권력을 발휘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 조기 축구에만 가도 돈 잘 쓰는 돈 많은 형이 있고 그 안에 운동을 잘해가지고 프로 출신에 뭐 손출에다가 혼자서 존나 개인기 부리는 새끼 있고 다 그렇잖아, 어디 가도. 예? 그럼 다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조기 축구에만 가도 파벌이가 나눠져 있잖아, 어디든지 다. 회장님 파 있고 감독님 파 있고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직에 조직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는 단체에서 그렇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한 사람들끼리 단일 대우로 가는 집단이 있냐 이거,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거야.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보면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그렇다는 거야. 되도 않은 혁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두 달이 지났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결론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경청해라 해가지고 해봐야 중고등학교 어? 감독들 내 밥그릇 내 밥벌이로 잘 되게 해달라 그 이야기밖에 없어. 거기에 무슨 씨바 선수들에 대한 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단 한 개도 없는데 경기 수 늘려달라 전부 지 밥그릇과 관련된 것들이잖아. 애들 입시도 지 밥그릇과 관련된 거지. 예? 진심으로 뭐 본인들이 무슨 애들의 진학을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에 어차피 성적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 뭐가 있어요? 경청에서 그래서 남은 게 한국 축구의 적나라한 현실은 한국 축구의 적나라한 현실이 축구협회 존나 무능해서요. 거기에 얽혀 있는 집단들의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네? 그리고 전부 다 원하는 건 특혜야. 전형적인 좌파적 생각이야.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는 거. 실력이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하냐고. 선수들의 실력이 다 차이 나는데. 피파로부터 뭐 조사를 해봐야 거짓말 잔뜩 해서 보낼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혁신이가 도저히 뭐 문체부 입장에서 대한축구협회라는 게 썩은 단체가 어떻고 저떻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제기하고, 예? 대한축구협회 문제, 회장 방식에,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자신들이 떠들었던 내용으로 그대로 피파에 전달할 것이냐? 100%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되면 완벽한 정치 개혁이거든. 축구에 대한. 그러니까 100% 거짓말 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축구협회나 어딘가에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정의를 사회 이제 축구 관련된 업계 아니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본인들이 혁신회를 만들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 새끼들이 한 얘기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어. 이게 맞냐 이거지. 도저히 한국 축구협회는 이런 일 때문에 안 돼서 문화체육부가 나서서 한국 법규상 예? 우리가 대한체육회를 감독 저기 뭐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 압력을 넣어서 저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뭘 하려고 했다 하는 식으로 가면 보내겠냐 이거야. 예?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K혁신위원회가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K혁신위원회라는 게 정식 단체가 아닌데 피파에 공식 공문을 보낼 수가 없어. 거기 무슨 단체 만들고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등록했어요? 간판 걸고 사무실 정식으로 얻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실체가 없는 임의단체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겠지. 실체가 없는 임의단체로. 안 그래요? 자, 피파에서 K혁신위원회에 대한 그걸 얘기해라. K혁신이라는 게 아무런 단체가 아니야. 그냥 개인들의 모임이다 할 것밖에 얘기 더 하겠냐고. 그럼 누가 주관을 했냐? 문체부에서 주관을 했다. 그 박지성이 주관했다 할까? 모임의 주체가 누구냐? 문화체육부다. 그 문화체육부는 정부가 기관이잖아. 어떻게 답하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 답해요? 심판 룸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물어볼게. 룸사롱에 가는 게 왜 문제예요? 예?
룸 사롱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술을 먹는 곳인데 거기서 술을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럼 그거부터 답해보세요. 사장님 혹시 예.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고 저기 그 뭐야 한영석 씨 노래방 이건가요? 나이키 안 나면 좋겠다. 아니 접대가 왜 문제냐고. 접대라는 게 뭐 하는 거야? 그 사람 불러다 밥을 사주거나 술을 얻어 먹는 거잖아. 그게 왜 문제냐고. 얘네들이 공무원이에요? 대한축구협회 심판들이 공무원이냐고. 룸사롱에 간 게 왜 문제냐고. 룸사롱에 룸으로 막혀있는 곳에 가서 연예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막혀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뭐 다른 사람 시선이 있으니까 다 룸사롱 간다 이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2002년 월드컵 때부터 다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어. 네? 내가 산 증인이라고. 박지성이고 누군 전 기성용이고 손흥민이고 다 룸사롱에 가서 마셔. 왜? 룸이 막혀 있으니까 본인들이 편하게 뭐 술을 마실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팬들이 오거나 뭐 하는 술을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룸사롱에 가서 마시는 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돼? 룸사롱에서 마신다는 게. 예? 접대, 성접대? 북창동식으로 하는데 일부 성접대를 하는 식이 있었겠지. 증거가 있냐? 돈을 룸사롱에 쓰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룸사롱에서 쓰고 있고 썼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지금 룸사롱 없어졌나? 완전히 다? 예? 왜 축구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인데 일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거, 기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에서 접대비로 룸사롱에서 쓰거나 뭘 쓰는 거는 왜 문제가 안 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공무원이 골프를 친다. 그럼 옛날에 다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골프를 치냐고. 다 접대였다고. 공무원들이. 누구로부터 접대받냐?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 기업들로부터 접대를 받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접대라는 문화가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기업이 있고 그 수많은 기업에 예? 아니 이 티셔츠 만드는 회사, 양말 만드는 회사든 뭐든 접대라는 게 있잖아. 어? 접대를 한다고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나? 그거는 미팅이지. 접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돈을 누가 내느냐 하는 거 관련된 문제잖아. 그거는. 예? 심판이 접대를 받았다. 뭐 심판이 접대를 했다. 그 당시에 관행이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 한국만 안 해 그러면? 2010년 이전, 2016년 이전, 뭐 그 문제가 2012년에 있었다. 2010년에 있었다. 기업들이 흔하게 내가 2007년에 그만뒀는데 내가 2007년에 그만둘 때 나도 소위 말하는 공기업, 예? 공기업 사람들 다 접대했다고. 기업 회계상으로 보면 부적절한 비용 처리액이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접대를 하고 룸사롱을 가서 술을 먹고 2차, 3차 안마까지 가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내부 회계 감사에서 부적절하니까 줄이라 얘기는 있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야. 예? 그게 왜 문제가 돼? 심판들이 룸사롱에서 접대받는 게.
술집인데 좀 좋은 술집을 가야 룸사롱인 거 아니야. 접대를 하는데 존나 허름한 데서 데리고 가서 씨발 삼겹살 구워주고 뭐 처무라 그러면 좋겠냐? 그 접대 받는 기분이 들겠어요? 에? 내가 대접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 내가 대접을 받으러 가는데 내 지위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돼. 내 지위에 맞는 대접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이야 가서 우동 한 그릇 먹어도 상관없지만 기업 입장에서 나 접대를 하는 입장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술집에 가서 술 먹이면 접대에 효과가 있어요? 욕만 얻어먹지? 즐게임 중인 레전드는 그러니까 접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 아예 이해가 없는 거야. 접대를 하면 접대를 한 효과를 기대하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접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제대로 된 접대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 쌍으로 술집 가서 씨발 소주 한잔 먹자 그러면 그게 접대냐고. 밥 먹는 거지. 예? 제대로 강남에 있는 괜찮은 룸사롱에 가서 아가씨 불러놓고 아가씨 옆에 앉혀놓고 노래 부르고 양주를 먹어야 내가 제대로 술 접대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술값 3만원 나오는 거랑 술값 300만원 나오는 거랑 같은 접대냐 이거야. 받는 입장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300만원인지를 저기 뭐지? 술값을 내주고 3천만원 이상의 그 대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야. 보면. 그게 잘못됐다. 우리나라 회계법인에서도 접대비를 인정을 해요. 회계법상으로도. 물론 전부 다 어디 룸사롱 가 다 떡을 치는 데 가서 막 전부 떡 치고 뭘 하고 했다. 그거 알게 뭐야? 떡을 쳤는지 아닌지 현행범이 아니면. 네? 룸사롱에 단속을 하고 안마실주소에서 단속을 했는데 경찰이 와서 안마실주소 가면 그게 떡 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안마실주소에서 안마를 하고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단계를 거치고 난 떡을 쳤어. 아니면 안마 전에 떡을 쳤어. 경찰이 단속이 왔어. 네? 근데 아가씨가 있고 내가 안마를 받고 있어. 떡 치는 장면이 목격되니까 내가 안마 받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 그럼 처벌 대상이 되냐고. 부인하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단속 나오면 그냥 안마만 했다고 얘기해라. 그게 법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 예? 접대가 문제되면 대한민국 성인들 100%다 깜빵 가야지. 예. 보면. 접대란 말이 안 좋은 의미로 뭐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성과 관련된,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심판들이 룸사롱 가서 예를 들면 접대를 받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가서 뭐 룸사롱 가서 뭐 축구협회 카드로 뭘 했고, 좋다 이거야. 그 지금 꺼내서 뭐 어쩌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거 부적절하지. 예? 그 축구협회 심판들의 와이프 입장이나 그 자식들 입장이나 보면 다 부적절하지. 또 관련 축구팬들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하겠지. 근데 그 부적절한 것들이 법에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시 문화가 그랬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예? 그 지나간 거 가지고 어떡하게? 여자는 비열한,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들에서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도 있었다, 이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회가 문명화되고, 개명화되어서 투표권을 줘. 이자도 너도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투표도 해라. 그럼 그 전까지 있던 역사를 어떻게 되돌리냐고. 여자를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사회였다가 투표권을 주면서 바뀌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옛날 거를. 그 옛날에 그 제도를 운영했던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되나, 잡아다가?
네? 단순하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얘기들, 그래서 언론이 얘기하는 말들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를 가득 씌우기 위해서. 지금 김병지, 박문성, 박동희 유도 이어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박동희가 결국 매불쇼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뭐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해. 아마 박문성이는 이제 김병지한테 지금처럼 박동희처럼 부인을 하고 하면서 꼬랑지 내렸다가는 이제 더 난리나. 박문성이가 김병지가 이미 뭐 박문성이가 전화 돌리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니 쫄리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박문성한테 겁박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김병지 그런 방식이 좋지가 않다는 거야. 그런 방식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끝을 내야 돼. 그리고 박문성이를 모르는 관계도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중간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만나서 두 사람끼리 해결을 하고 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박문성이 정정 자기 채널에서 이런 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확인을 했다라든지 그게 그런 과정을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박문성의 뒷배로 있는 뭐 좌파 세력들 김호준을 비롯한 이런 애들을 믿고 설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당장 박동희 같은 애들 다 매부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김병지 발언 보니까 개 헛소리다. 그러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내가 보기엔 박동희가 지금 상당히 그거 한 거거든. 위기에 몰린 거거든. 그러니까 대도 않은 걸 반박한다고 뭐 김병지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자신이 신고하고 자신이 그거 했다고? 왜 그랬겠어? 사실이 아니고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소고발을 그 문제가 있다고. 김병지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야, 내가 잘못했으면 그럼 니네 스포츠 센터에다가 신고를 해. 그럼 내가 조사받을게.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 사실이 아니까 신고를 안 한 거 아니야. 했다가 무고로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김병지가 지 스스로 한 거야. 내 조사해보라. 하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기각된지를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병지가 본인 스스로 내 거를 조사하라고 어디 어느 기관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조사하라고 그렇게 던지기가 쉽지 않아. 자기 사건을 자기가 신고하는 거는 기각이다 해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럼 누가 신고하라는 거야? 지금이라 신고하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였으면.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한다는 건 김병지에 맞다는 뜻이거든. 그 의혹 제기한 새끼들이 틀리고. 나는 김병지가 그런 식으로 박문성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근데 김병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서 박동희든 박문성이 누군지 모르는지 않잖아. 뒷배로 누가 있고 좌파 세력이 있고 뭐 그 전체는 그건 뭐 언론계든 누구든 정치권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 자체가 김병지가 의미가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냐 하고 박문성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방식은 내 생각에는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근데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박문성 입장에서 보면 쫄리는 방식이지. 이제 김병지가 하나씩, 그러니까 박문성의 대응을 보고 하나씩 깔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 무섭지. 박문성이 만약 해명한다고 지딸 캐나다 유학 간 거 왜 가게 됐는지, 응? 그럼 만약 거짓말을 했다. 또 지방송에서. 그럼 이제 김병지가 까겠지. 그 생각보다 치밀하게 잘못 걸리던 케이스야. 박문성이가.
지가 그렇게 막 나서면 홍 감독처럼 전부 다 깨하고 자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다 죽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김명지가 들고 일어났네. 네. 김명지 입장에서 본인 해명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에이전트가 아니었다. 그 회사에 취업해서 뭘 한 적이 없다. 선수 알선을 한 적이 없다 하면 맞는 거야, 이제는. 국회까지 나가서도 뭐 정인 선수를 하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런 거 가지고 뭐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박동희도 기껏 한다는 얘기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자기가 뭘 하고 했다. 멕시코에 간 적은 있지만 칸쿤에 간 적은 없다. 칸쿤에 안 갔으니까 칸쿤에 안 간 거겠지. 멕시코에 간 건 사실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와. 원래 박동희라는 새끼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박동희가 전형적인 좌파 이재명 지지자 그거를 알고 그 친구가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 둘이 똑같은 거구나. 박동희나 박문성이나. 한 놈은 현업 기자로 있는 것 뿐인 거고 한 놈은 그냥 유튜버인 거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잘 됐지 뭐 김병지한테 걸린 거는. 한번 해보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축구계는 좌파가 왜 이렇게 많은가? 실제로 좌파 없어요. 유튜버 하는 새끼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슈를 몰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건드리고 선동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일부 애들이 있는 거지. 축구계 자체에 좌파가 없어요. 축구계는 좌파다 우파다 할 만한 애들이 없어요. 그 정도 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다고 하면 좌파라도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뭔가를 개혁이나 혁신을 추진해온 인간들이 있었다고 하면 축구협회가 지금처럼 되지도 않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수준 이하의 인간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통 씨발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하는 그 수준 나전 도저히 이해 불가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힘든 거예요. 제대로 되기가. 네. 그러니까 차범근도 마찬가지예요. 차범근도 뭐 정치적 의식이나 그 오은미 씨, 차범근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오은미가 그 와이프가 그거니까 와이프든 차범근이든 딱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뭔가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좌파였겠어요? 지금 차범근 씨한테 차범근 갖고 있는 재산이다, 빌딩이다, 건물에 대해서 네? 다주택자니까 당신한테 이제 뭐 다주택에다가 고가주택자니까 1년에 세금을 3천만 4천만씩 내라 그러면 사람도 좋아하겠어요? 지금 벌이가 없잖아. 제대로 된 벌이가. 제대로 된 벌이 없고 저 한강에서 용산 알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범근 축구교실인데 그거 무슨 사회봉사 수준으로 한다면서. 네? 사회봉사 수준으로 하니까 돈이 없는데 지금 세금을 민주당에서 법 고쳐가지고 좌파인 차범근이한테 이제부터 재산세, 종부세 다 해서 1년에 3천만 4천만 원 내라 그러면 좋아하겠냐고. 좌파를.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얘기하잖아. 축구를 잘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거, 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이상적인 거,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도 깊고 예? 인품도 이런 거 아니라 이거야. 박지성이 공 잘 차는 거 알겠다 이거지. 그건 공만 잘 차는 거지. 박지성이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야. 보수가 뭔지 민주 좌파가 뭔지 모른다 이거야. 선동선정이 뭔지.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애들이 여리저리 친한 사람 어떻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엮이다 하고 어울리다 보면 본인은 보수였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친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최영수가 부산 출신이어서 보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바보야. 부산 사람이 한 반은 보수 아니야. 진흥이 이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냐?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넘겨짚으면 안 돼. 출신지가 어디다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돼. 응? 이천수는 좌파도 우파든 정치 관심 없고 안정환도 크게 관심 없고 본인들은 본인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이천수한테 세금을 3천만 4천만 원씩 때리면 이천수가 언제 어떤 정치성에 누가 때리냐에 따라 정치성에 달라질 사람이라 이거야. 보면 이천수가 좌파한테 씨발 원희룡 따라다니고 뭐 그러냐? 정치 신념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황명방송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도 사업하고 뭐 하고 뭘 하고 있으면 누가 본인 어떤 정권이 본인의 사업이나 본인의 미래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만 따지는 거지. 보면 예? 그 사람도 그럼 정치 성향 알아서 뭐하게. 나는 축구협회가 좌파 성향이 되는 거 없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새끼들이 손동질을 하고 있고 좌파 짓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제일 엄한 새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 그 새벽에 전문가 이런 애들. 유튜브 조회수 많이 구독자 수 많아지고 하면서 박문성 이런 데 엮이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본인 이름 저기 뭐지 좀 타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도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 그러니까 새벽의 전문가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 박문성의 소영욱이 지 생명의 은이지 인생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좌파야 되느냐 우파야 되느냐 고민을 기본적으로 못하는 인간들. 근데 그런 애들한테도 무슨 뭐 펫버스에다 살라 어? 고시텔에다가 욕조를 놔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사건의 케이스에서는 발견하겠지. 예? 이순철도 호남 출신이야 무당파 그건 네 생각인 거고 이순철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도 모르는 거야. 보면 차범 같은 소리 뭐 아느냐 이거지. 신문선? 신문선에도 지 이해관계에서는 과연 좌파일까? 세금을 많이 내라 빌딩을 갖고 있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존나게 많이 때리면 신문선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지. 그런데 지에 대한 피해 없이 부자들에게 엄청 뭘 갖다 때리고 재벌 그룹의 정몽규 같은 사람들을 갖다 때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가 회장이 됐다 아니면 지가 어느 대표이사가 됐다 클럽에 예? 그러면 돈 어디로 빌리러 다녀? 손 벌리러 다녀야 돼. 민노총에다 갈까? 신문선이가 예를 들면 수원FC 회장 수원 성남 수원 삼성 저기 대표이사로 취임했어. 이 신문선이 좌파야. 예? 온갖 좌파 채널 유튜브 채널 나가서 존나 떠들어대. 그런데 그 신문선이 나중에 스폰서 유치를 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 민노총 한노총으로 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 노조로 갈까? 스폰서 유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기업들한테 손 벌리는 새끼들. 예? 그러면서 본인은 좌파야. 좌파한테 손을 또 짜내라고 돈 많은 좌파들한테 돈 많은 민노총이나 돈 많은 한노총이나 돈 많은 금속노조나 그런 데 가서 후원을 따라 이거야. 수원 삼성 유니폼에 씨발 금속노조 연맹 이런 거 붙이고 다니게 하라 이거야. 예? 아니 좌파로서 좌파계로서 씨발 자리를 국권이 매기고 그렇게 나갈 거면 일반 기업들 쥐어짜서 후원하라고 하지 말라 이거야. 예? 다 내로남불한 인간들인 거지. 좌파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애도 없어요.
좌파라고 하고 있는 박문석이다 뭐 하는 새끼들은 좌파도 아니고 좌파 신념도 없어. 뭐냐? 그냥 기회주의자들이야. 기회주의자들. 어느 권력에 붙으면 내가 뭘 하고 이 나이에 뭘 하고 뭐뭘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기회주의자인 거지. 좌파고 우파고는 없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좌파가 되거나 대가리가 깨져도 우파야 돼. 우파인 사람이 우파인 거지. 예? 정몽준, 허순표도 정치 성향으로 판단 불가능. 그 정치 판단해서 뭐예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좌파했다고 우파했던 사람도 있고 우파했다고 좌파인 사람도 있는 판에. 안 그래요? 나는 우파를 자칭하는 사람이고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보수주의자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 우파고 보수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정몽준, 허수표가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이다. 그걸 아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 무슨 의미가 있고. 한국 축구계 라인이 정시대 허시구도 허시라는 거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축구계 내에서는. 정시에 대항을 했다는 거 말고 정시에 대항할 만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있다. 민주당이 있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는 그런데 개혁신당과 민주당이다. 개혁신당과 국힘당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개혁신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응 세력으로서 대항력이 없잖아. 좌파에서 우파가 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가는 거라고. 어떤 정치,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면 좌성향으로 내가 좌쪽으로 치워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재명의 등을 돌려서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왔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그 이야기는 뭐냐 내 돈을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돈을 뜯어간다거나 나에게 어떤 당연히 주어져야 될 권리가 누구로부터 박탈이 됐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인 것 뿐인 거지. 그 자체가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가는 결과는 아니에요. 내년 총선 해봐. 다음 대선 해보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표를 던지는 것 뿐이지 명확하고 투철하게 보수 의식을 갖고 있거나 우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극소수예요. 우리 사회에. 김병지 속한 파벌과 박문성 간의 파벌이 아니라 축구협회 내부에 박문성 파벌가 할 건 없어요. 박문성 파벌이 있는 게 아니라 안티 정몽규 그런 소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 내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홍명보 홍 감독이 전무 시절에는 인기가 좋았거든.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 축구협회 내부에서 지금 뭐 감독 갈리고 이제 회장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자기들 모가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 그 안에서 줄 서는 사람들 있지. 내가 얘기했잖아. 파벌이라는 게 어느 집단 어느 조직에 다 있다고. 대표팀 내부에서도 있고 수원 삼성 팀 내부에서도 있어. 한번 생각을 같은 포지션을 두고 라이벌 경쟁을 펼치는데 그 포지션에 같은 일주일 내내 똑같은 훈련을 받고 나서 지방 원정을 가는데 전체 26명 아니면 30명 중에서 20명밖에 버스를 못 타. 원정 경기를 가는데. 그러면 원정 경기를 가야 경기 수당도 받고 출전하면 출전 수당도 받고 골 넣으면 골 수당도 받는데 똑같이 연습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못 간다. 못 간 애들이 좋겠어요? 자기 안 뽑아주는 감독이 좋겠냐고. 홈이야 뭐 훈련도 참가하고 뭐 참가한다고 쳐. 제일 비애 느끼는 게 그런 거거든. 원정 엔트리를 딱 발표했는데 K1은 그래도 20명 정도 가는데 K4 이런 데는 16, 18명밖에 안 간다고.
교체 인원 안에서만 딱 들어가. 그럼 그런 애들은 좋겠냐고. 1년 내내 그 짓을 당하고 있으면 그 팀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대해 보여요. 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똑같이 일주일 내내 훈련을 했어.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있는데 일요일 경기에 참여하는 엔트리를 발표했는데 총 30명이 동시에 훈련을 했는데 그중에 20명밖에 못 가. 나머지 10명은 숙소에 남아있거나 어디 가서 개인 훈련하거나 테레비로 지켜봐야 돼. 그러면 계속 자기 제외하는 감독 좋겠냐고. 그리고 자기 포지션에 있는 애, 감독 사랑받는 애는 좋겠냐고. 눈에 가시지. 반정몽규 정혜성도 반정몽규라고 보진 않아요. 협회 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정혜성도 본인 얘기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 반명보는 박주호가 될 수가 없고 박주호도 홍명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외국 감독을 맡는 게 그거 뭐지 맞다고 보는 입장이었던 거지. 박주호도 홍명보가 싫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욱이 니처럼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니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똑바로 못 봐. 문제를 제대로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편가름하거나 이분법 시키면 안 돼. 관점을. 손흥민이랑 사이 안 좋은 공공 라인도 원래는 롤 모델은 손흥민 이강인이죠. 당연한 거죠, 그거야. 누구는 돈 이렇게 벌고 차이 느끼는 그 프로 선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다음 시즌 연봉이 지금보다 얼마를 몇 퍼센트를 더 올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그 프로 선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프로 레벨 안에서 좋은 팀으로 원팀으로 간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독의 전술 능력을 생각을 하고 따지지만 예? 연봉이 많은 빅리그에 있는 팀들의 선수를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난 가르나초 이런 애들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 거야. 계속 어딘가 게임 나갈 수 있는 팀으로 계속 옮기잖아. 걔가 실제 실력이 어떻고 걔 인성이 어떻고 이런 건 둘째 치고 본인이 경쟁을 해서 어딘가 경기를 나가고 축구를 하겠다고 계속 팀을 옮겼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을 포기하든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구팀이다, 야구팀이다. 그 안에는 그 자체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원팀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구도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알력이나 뭐가 있고 선배 후배 사이도 서먹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친할 것 같은데 친한 애들 따로 있고 같이 밥 먹는 애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안에도. 대표팀이라고 다르냐? 대표는 다르지 않아요. 대표 선수로 들어가서 내가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려고 그러면 경기에 나가서 골도 넣고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 맨날 가려서 경기에 못 나간다. 좋아하겠냐고. 절대로 안 좋아해. 실제로 같은 포지션에 경쟁하는 애들 만나서 얘기하면 존나 다 짜증낸다고. 아 씨발 쟤 내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경기 안 나왔나 안 내보내준다. 네? 홍명보 정몽규도 못해 손흥민 그걸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한국 축구를 쇄신을 한다 협회 프로 구단의 어떤 그걸 바꾼다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제도적으로 뭔가를 크게 다 바꿔야 된다. 프로 축구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 다 힘들어요.
이승우가 왜 저지를 하느냐? 왜 오버하고 하느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경기를 많이 나오고 더 좋은 선수로, 더 팀을 위한 선수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 중에 일부 안티는 내가 안고 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크게 문제도 안 될 거고, 본인한테는. 보면. 우리가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것 뿐인 거지. 보면. 스카우트들의 눈이 되게 정확하죠. 스카우트들이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눈이 정확하고 평가가 정확해요. 여러 가지 단계로 평가를 거치니까. 지금 전북의 김예근이가 즈베다 워디 배우고라든가 어디로 갔죠. 유럽에서 이제 김예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김예근을 데리고 있는 에이전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려가는 클럽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18세? 18세 정도 됐던데 18세 어린애를 K리그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된 애를 유럽 리그에 데리고 가서 바로 주전 경쟁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주전 경쟁을 시키자. 물론 서령우 얘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구더라, 한국에 몇몇 좋은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인범하고 이제 서령우를 들어서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를 스카웃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영한다고. 근데 K리그에서 보여준 게 없는데 어린애를 데려갔어요. 요 케이스는 양민혁이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양민혁이랑. 그러니까 거기서 내에서 계속해서 애를 굴리다 보면 유럽 무대에 본인의 꿈이고 유럽에 진출을 해서 뭘 하겠다 하는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프로 선수들은 생활의 문제에 부딪혀요. 생활의 문제. 생활의 문제라는 거는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쭉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펼쳐진다 이거. 거기서 얼마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리그를 견뎌나는 거예요. 그 다음 훈련량도 달라져요. 양민혁 같은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박주영도 마찬가지. EPL로 넘어오게 돼서 제일 힘든 건 뭐냐? 훈련량이에요. 똑같은 90분을 진행을 하지만 같은 트레이닝 세션에서 강도가 우리나라 두세 배가 높아져. 그거는 유럽 진출한 애들, 모든 애들이 하는 얘기고, 심지어 일본도 지금 그래요. 훈련량과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높다, 우리보다. 고등학교 때 전북 유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던 거랑 프로 레벨에서 훈련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특히 유럽에 진출한 이후에 본인이 벌크업을 시도를 잘못했다가는 골로 가요. 박지성이 맨유 갔다가 그다음 물론 이제 아인토벤이 2년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박지성의 제일 친한 애들 얘기로 지성이가 맨유 갔다 와서 이제 같이 뭐 운동하고 사우나 가서 몸 보는데 이 가슴이 두께가 2배가 됐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지컬 측면에서 외국에 있는 피지컬 좋은 선수들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급격하게 벌크업을 해서 하게 되면 본인 폼이 사라져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그렇게 프로에서 프로 시즌을 운영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그거 하도록 하는 거를 한국에서 훈련을 받느냐 유럽에서 받느냐 이 차이인데, 문제는 한국 같으면 경쟁자들도 있고 자기 선배들도 있고 후배자도 있고 감시 눈이 많아서 어쨌든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구조들. 프로 선수들이 과거에 달라진 게 이런 거거든. 고등학교 때까지 좀 놀고 뭐 엄청 재능이 좋아서 프로로 갔더니 전부 다 운동만 하고 있네. 총각들이 전부 다 숙소에 들어가잖아. 팀에서 정해주는. 그럼 팀 숙소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처럼 적당히 운동하고 쉬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 라이벌인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방에서도 밴드 운동하고 있고 무슨 운동하고 끊임없이 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나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 내일 살아남으려면 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싫은 애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클럽에서 정해준 시간 외에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부과되는 운동량이 장난 아니라 이거야. 그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K리그에서 그런 운동하는 자세가 이런 것들이 길러진 다음에 그대로 가면 그래도 유럽에서 어느 정도 버텨요. 생활도 좀 버티고. 근데 만약에 어린 나이에 가족이 전체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만약에 가게 돼서 적응에 실패한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격이 정말 좋고 뭘 한다 하더라도 생활이 힘든 건 힘든 거거든. 여기서 충분히 검증을 받고 거기 가가지고 가서 적응을 하는 거랑 여기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서 밑에서 단계부터 올라간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예근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그 좋은 평가들 때문에 전북에서 기용이 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승우의 기용이나 김예근의 기용 이런 것들은 팀 내 정정용 입장에서 보면 팀 내에 어떤 부진의 원인 이런 거를 탈피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된 카드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마도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K리그에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쇼케이스처럼 유럽에 팔기 위해서 선수를 쇼케이스를 미리 했다고도 봐요. 근데 쇼케이스에서 이제 운이 좋게 골도 넣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팔기가 좋아졌죠. 협상에서도 유리했을 거고 이 정도 챙기는데도 보면. 그 정정용의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김예근을 끌어올려서 띄운 게 과연 정정용 본인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구단과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과의 조율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인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예근이 사실 풀타임 출전을 시키면 경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고 3경기, 4경기, 5경기 이렇게 내려들었을 때도 처음과 같은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됐다 이거지.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예근의 진출을 뭐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죠. 얘가 얼마나 잘 적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냐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다. 김예근 입장에서 보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보면. 하여간 본인이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를 빨리 잘 익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빨리 데뷔해서 만약에 뭐 활약을 펼치면 본인의 앞길이 정말 확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보면. 우리나라에 여기서 꽤 거치고 경력을 거치고 나간 선수들도 1년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선수들 최근에도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수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훈련량, 첫 번째는 훈련량. 거기서부터 버티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거든. 거기서 대부분 훈련을 약간 소홀히 하거나 전력을 못하면 그 훈련시키는 동안에는 코칭 스텝 눈에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게 티가 나서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시간이 되면 또 내일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여전히 좀 덥죠. 여전히 더운데 그래도 뭐 축구를 땡볕이 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날씨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들 여러분들 계속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하는 습관도 기르고 하시라.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